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태무제의 남정과 그 외의 사건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무제와 대립하고 있었던 유송의 송 문제가 거듭 북벌을 일으키자 태무제는 본때를 보여주기로 합니다. 그는 황하를 건너 사냥하는 척하다가 보병과 기병 10만 명을 이끌고 유송의 영토로 침략합니다. 북위의 대군이 빠르게 진격하여 현호를 공격합니다. 현호는 현재 하남성 연하면에 해당합니다. 북위의 군사들이 현호성 둘레에 누각들을 짓고 그 위에서 화살을 비오듯이 발사합니다. 이에 성을 방비하던 유송의 군사들은 큰 갈고리로 북위의 누각들을 잡아당겨 무너뜨립니다. 북위의 군사들이 참호를 메우면서 성 위로 기어 올라가는데 유송의 장수 진헌이 병사들을 독려하여 치열하게 싸웁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진헌. 이 태무제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북위의 군사들의 시체가 산처럼 수북하게 쌓이게 됩니다. 태무제가 42일 동안이나 성을 공격하는데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송 문제는 장수들을 보내 현호를 구원하게 하거든요. 구원에 나선 유송의 장수들이 북위 군대 중의 한 부대를 격파하자 태무제는 불리함을 깨닫고 후퇴를 합니다. 그는 수도 평성으로 돌아가서 송 문제에게 편지를 보내서 허세를 부립니다. 너는 내 상대가 못된다. 유씨의 천하를 지키고 싶다면 장강 이남으로 후퇴하라. 그러면 강남에서 평안히 살도록 해주겠다면서 센 척을 합니다. 아마 전투에서 패한 후에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함이겠죠. 한편 북위 내부에서는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북위 조정의 영수는 최호였는데 그는 태무제의 총애를 믿고 선 넘는 행동을 연거푸 하게 됩니다. 우선 태자 탁발황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인사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거든요. 최호는 5개의 주의 중정을 통해 선비들 수십 명을 기가하여 각 주와 군의 수장으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가는 향품을 받은 인물들이 관직으로 출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 관직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향품에 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었죠. 태자 탁발황은 최호의 이런 인사를 반대합니다. 현재 주와 군의 수장들은 오랜 경험을 쌓은 관리들인데 이들을 내치고 갓 뽑은 인재들로 교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은 경험이 많은 관리들이 해야 하겠죠. 그러나 최호는 태자와 굳게 다투면서 결국 자기 고집대로 새로운 관리들을 파견해 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신하 고윤이 다른 사람에게 최호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윗사람과 다투고 그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그려나는 거죠. 태자는 다음 황제가 될 사람인데 그런 사람과 다투었으니 그런 말을 할 만하겠죠. 태무제는 최호에게 고윤과 더불어 국가의 역사를 저술하도록 합니다. 태무제는 최호에게 사실 그대로를 쓰시오 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 말은 괜히 미화해서 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쓰라는 뜻이겠죠. 이 당시 민담, 치표 두 사람이 최호의 측근이었는데 이들은 최호에게 아부함으로써 중용된 인물이거든요. 최호는 이들에게도 국사 편찬에 합류하도록 합니다. 민담과 치표는 최호에게 국서의 내용을 돌에 새겨서 직필을 빛내자고 권합니다. 직필, 즉 있는 그대로 역사를 저술한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자는 것이죠. 자, 보이는 이 사진처럼 이런 돌에 글자를 새기자는 겁니다. 그만큼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직필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서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고윤은 다른 사람에게 최호의 가문에 화가 닥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최호가 민담과 치표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예상대로 최호는 민담과 치표의 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는 깎아 만든 돌에 국서 내용을 기록하고 사방으로 100보에 걸쳐 세웁니다. 문제는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본 한족들은 북위 조정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구먼 하면서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선비족 출신들은 그것을 보고 크게 분노합니다. 아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아마도 그 내용에는 과거 탁발 선비족들의 미개했던 행동들, 태무제 선조들의 잔혹했던 행적들이 걸러지지 않은 채 그대로 기록되었겠죠. 선비족 출신들의 관리들은 이 사실을 태무제에게 고자질합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모욕당했다고 생각한 태무제는 크게 분노하여 이 사건을 자세히 조사하도록 합니다. 결국 최호는 체포됩니다. 고윤도 역사 편찬 작업을 함께 했기 때문에 체포될 위기에 처합니다.
근데 태자가 고윤을 총애했기 때문에 아버지 태무제에게 고윤은 잘못이 없고 최호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변호해 줍니다. 그러자 태무제가 고윤에게 묻습니다. 국서를 편찬한 것은 모두 최호가 한 것이요. 그러자 고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태조기는 등연히 저술하고 선제기와 금기는 신이 최호와 공동으로 저술했습니다. 하지만 최호는 맡은 일이 많아서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신이 더 많이 저술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조기는 태무제의 할아버지 탁발규에 대한 기록이고 선제기는 태무제의 아버지 탁발사에 대한 기록이며 금기는 바로 태무제에 대한 기록입니다. 고윤의 이 말을 들은 태무제는 화를 내면서 고윤의 죄가 최호보다 더 심한데 어찌 살려주겠냐고 호통을 칩니다. 그런데 고윤이 당당하게 처신하자 이런 고윤의 기계에 태무제가 탄복을 합니다. 그는 고윤이 죽음에 임박해서도 말을 바꾸지 않고 임금을 속이지 않는다고 칭찬하면서 살려줍니다. 다만 최호만큼은 불러서 엄중하게 질책합니다. 이에 최호는 크게 당황하여 대답도 잘 못했다고 하죠. 태무제는 최호와 그 속관과 하인들 128명과 최호의 오족을 죽이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근데 이 조서를 고윤에게 작성하라고 명령을 내리거든요. 근데 고윤은 최호가 직필한 것은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태무제가 화가 나서 고윤을 체포해버립니다. 이때 다시 태자가 엎드려 절하며 용서를 구하자 결국 태무제가 고윤을 석방합니다. 태무제는 고윤이 아니었다면 수천 명의 사람이 죽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죄를 면하게 됩니다. 다만 최호와 그 친척들은 죄다 죽이고 인척을 맺은 범양노 씨, 해원 곽씨, 하동유 씨들은 도륙해버립니다. 최호는 수레에 갇힌 채 처형장으로 이동하는데 호위병들이 최호를 향해서 소변을 누면서 모욕을 줍니다. 최호의 얼굴로 소변이 막 쏟아지거든요. 소변을 맞은 최호는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참 비참하다고 할 수 있죠. 최호가 조종의 영수로서 권력을 누릴 때는 저 호위병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죠. 이렇게 권력을 잃게 되면 노비보다 못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호는 조정의 영수로서 태무제의 절대적 신임을 받았지만 이렇듯 국서 사건으로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최호는 한세를 읽고 전략적 조언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뛰어났지만 태무제의 총애를 믿고 교만해졌고 또 처세술의 부족으로 자신의 가족들까지 참사를 당하게 되었네요. 국서 사건 같은 경우는 최호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듯 싶습니다. 그는 태무제가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을 너무 순진하게 믿은 것 같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원래 윗사람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예전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저보고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대하라고 하더라고요. 부담 갖지 마. 편하게 대해. 그래서 저는 진짜 편하게 대했죠. 나랑 편하게 지내고 싶은 줄 알고. 근데 그분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너무 눈치 없이 과하게 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사람 말을 그대로 믿고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아무튼 태무제 입장에서는 자기 조상들의 수치스러운 부분이 만천하에 공개된다는 것이 기분 좋을 리가 없었겠죠. 자기 집안을 모욕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실제 부귀의 시조였던 탁발의로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보면 입에 담기 힘든 행적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태무제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기에 더 크게 분노했던 것이겠죠. 하지만 최호가 이렇게 과감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도 한편으로는 선비족을 깔보는 마음도 한몫했을 겁니다. 그는 실제로 한족 국가인 유송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인 편이었고 이전의 부귀 황제 명원제에게 모용수와 유유 중에 누가 더 뛰어나냐고 묻는 질문을 받자 최호는 한족인 유유를 높이고 선비족인 모용수를 필요 이상으로 깎아내린 적도 있었죠. 비록 직필이라고 하지만 최호가 선비족들을 존중했다면 적어도 논란이 일지 않게끔 지혜롭게 쓸 수도 있는 것이겠죠. 선비족들이 분노한 것 자체가 직필을 넘어서 완전 선비족을 무시하는 듯한 표현을 최호가 기록에 남겼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최호가 태무제에게 총애를 받을수록 정적들이 많았습니다. 그가 세운 공의 대부분이 선비족들의 의견을 반대하고 제시한 전략이었거든요.
태무제가 최호의 전략을 채택하여 큰 성공을 거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럴수록 최호는 선비족들의 눈에 찍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그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위태로운 처지에 몰리는 것이죠. 그러던 차에 이번 국서 사건을 계기로 선비족들이 최호를 개처럼 물어뜯게 된 겁니다. 아무튼 태무제도 최호를 죽이고 나서 곧 후회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누가 뭐래도 최호만큼은 언제나 태무제의 든든한 조력자였으니까요. 태무제가 그렇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도 거의 최호의 공이었거든요. 한편 송문제는 태무제를 물리친 것에 자신감을 얻었는지 다시 북벌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장군 심경지가 반대를 합니다. 우리는 보병이고 저들은 기병이라서 대적하기 어렵다고요. 그럼에도 송문제는 북벌군을 일으킵니다. 송문제는 왕현모와 심경지 등의 장수들을 연주 쪽으로 진격하게 하고 설안도, 광법기 등의 장수들로 하여금 낙양과 장안 사이의 홍농으로 진격하게 합니다. 이 전쟁에서 연주 쪽의 전투는 유성이 완전히 깨졌지만 홍농에서의 싸움은 설안도가 만인지적의 용맹을 발휘하여 유성이 승리를 거둡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예전 유성 영상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습니다. 연주에서의 전투에서 승리한 태무제는 승기를 잡고 8만 기병으로 맹추격하여 유성의 영토로 진입합니다. 처음에는 팽성을 공격했는데 함락이 되지 않자 팽성을 지나치고 그대로 남진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유성의 군대가 무너지고 태무제는 회수에 도착한 후에 회수를 건너 장강까지 나아갑니다. 태무제가 과보에 도착하여 장강을 건너려는 신용을 하자 유성의 수도 건강에 사는 백성들이 전부 짐을 꾸려서 피난을 가려고 합니다. 태무제는 사신을 보내 자기 손자와 유성의 공주를 결혼시키자고 제의합니다. 태무제가 승기를 잡고도 전쟁을 마무리하려는 것은 북쪽의 유연 때문입니다. 북방의 유목민인 유연은 틈만 나면 북위를 침략했기 때문에 태무제 입장에서는 당장 유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어렵다면 빨리 화친을 맺는 게 이롭겠죠. 송문제는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중신들의 반대로 무산됩니다. 결혼이 결렬되자 태무제는 우위를 공격하는데 이때 우위를 지키던 장수는 장질이었습니다. 태무제가 장질에게 사신을 보내서 술을 달라고 허세를 부립니다. 그러자 장질은 항아리에 오줌을 담아서 보내거든요. 세게 나가는 거죠. 태무제가 항아리에 진짜 술이 담긴 줄 알고 술을 쭉 따라서 마시려고 하는데 오줌 냄새가 확 풍기는 거죠. 화가 난 태무제는 장질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기 군사들 중에는 선비족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민족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선비족이 아닌 이들이 죽어도 자기에게는 손해가 없다고 큰 소리 칩니다. 그만큼 자기 병사들이 많이 죽어도 끄떡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자 장질은 태무제의 편지를 북위 병사들에게 날려보냅니다. 태무제가 너희들을 이처럼 대하는데 왜 스스로 목숨을 버리냐고 심리전을 펼칩니다. 태무제가 총공격을 퍼붓는데 충차로 성을 공격합니다. 또 병사들이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성벽을 기어오르는데 물러나는 병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무릇 30일 동안 성을 공격하였지만 역시 뽑을 수 없었고 죽고 부상당한 병사가 10,000명을 헤아렸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군대 안에 전염병까지 퍼집니다. 또 송문제가 군대를 바다에서 회수로 진입시켜 태무제의 퇴로를 차단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거든요. 자, 바다에서 회수를 타고 이렇게 쑥 들어가서 우위를 공격하는 태무제의 뒤를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에 태무제는 어쩔 수 없이 공성 무기를 불태우고 급히 본국으로 퇴각합니다. 비록 태무제가 후퇴하긴 했지만 유성의 피해는 실로 막심했습니다. 태무제가 황하 이남의 6줄을 휩쓸고 다니면서 수많은 백성들을 학살하고 초토화를 시켰거든요. 또 북위 병사들은 갓난아기를 창끝에 꿰어서 빙빙 돌리면서 놀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잔혹했죠. 북위 군대가 지나간 곳은 풀 한 폭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이때 기록에는 어찌나 철저히 파괴되었는지 제비가 집을 지을 수 없어서 숲속의 나무에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원래 제비는 사람이 사는 집 지붕 밑에 집을 짓고 사는데 자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집을 짓고 살잖아요. 근데 이때 사람들의 집들이 전부 파괴되어서 제비가 숲속에 집을 지을 정도가 된 것이죠. 사람만 불쌍한 게 아니라 제비도 불쌍하게 된 겁니다.
참 태무제답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편 북위 조정에는 종해라는 황관이 있었습니다. 종해는 황관이면서도 성격이 난폭하여 법을 자주 어겼거든요. 그래서 태자 탁발황이 종해를 미워하게 됩니다. 태자의 측근들도 종해를 배척하자 위기감을 느낀 종해는 태자의 측근들을 참수합니다. 태무제는 종해의 말을 믿고 태자의 측근들을 처형시킵니다. 이로 인해 두려움을 느낀 태자가 걱정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아무래도 아버지 성격을 잘 아니까 자기도 화를 당할까봐 겁이 났겠죠. 나중에 태자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태무제는 또 후회를 합니다. 하여간 태무제는 꼭 일을 버리고 나서 후회를 하네요. 태무제가 죽은 태자를 애도하는 것이 그치지 않자 종해는 이러다가 자기가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면 태자를 모함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니까요. 결국 지레 겁을 먹은 종해는 태무제를 시해해 버립니다. 이때 태무제의 나이가 44세였습니다. 자, 44살. 천하를 종행했던 태무제가 한낱 황관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죠.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사진이 청나라 말기의 황관이라고 합니다. 실제 황관의 모습이라고 하네요. 청나라 말기에는 사진기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치즈 하면서 웃으면서 사진을 찍는 그런 황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뭔가 간사하게 생겼으면서도 동시에 순수해 보이죠. 중국 역사에서 황관에게 피해를 본 수많은 황제들도 아마 이런 황관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속았을 겁니다. 뭔가 간사하면서도 순수해 보이는 저 웃음. 또 황관들이 아부도 엄청 잘하잖아요. 맨날 아니되옵니다 이런 신하들보다는 비위를 잘 맞춰주는 황관이 황제 입장에서는 편하죠. 여기서 살펴볼 것이 태무제가 종해를 죽이겠다고 엄포를 한 것도 아닌데 종해가 너무 오버한 것은 아닌가 생각도 들죠. 하지만 태무제는 사람을 죽이는데 과감한 사람이었거든요. 죽이고 나서 후회할지언정 죽일 당시에는 망설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최호를 죽일 때도 그랬고 태자의 측근들을 처형할 때도 그랬죠. 그 외에도 그런 사례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종해 입장에서도 태무제가 언제든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수를 친 것이겠죠. 이것을 보면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느냐가 중요한 듯 합니다. 종해는 평소 친했던 남한왕 탁발려를 은밀히 영접하여 그를 새로운 황제로 세웁니다. 탁발려는 태무제의 아들 중에서도 나이가 어리고 종해의 난으로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명분이 약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신하들에게 두터운 상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합니다. 얼마나 선물을 뿌렸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고에 소장된 물건들이 텅 비게 됩니다. 또 그는 술과 음악을 좋아하고 사냥을 좋아해서 정사를 돌보지 않습니다. 탁발려를 옹립한 공이 있는 종해는 재상이 되어 공경들을 하인처럼 부렸다고 합니다. 근데 종해는 무슨 변덕이 일었는지 얼마 뒤 자기가 세운 탁발려마저도 그냥 죽여버립니다. 종해가 워낙 권력을 휘두르니까 탁발려도 점점 종해를 경계하던 차에 두 사람의 갈등이 증폭되었던 것이겠죠. 종해는 점점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어린 황제가 탐탁지 않았을 겁니다. 탁발려를 죽인 종해는 그 죽음을 비밀로 붙이고 있었는데 우림낭중 윤희가 이를 알게 됩니다. 우림낭중은 황제 곁에서 궁성을 호위하는 직책이거든요. 윤희는 몇몇 신하들과 모의하여 죽은 태자 탁발황의 아들 탁발준을 맞이하여 평성에 들어오도록 합니다. 결국 종해는 체포되어 오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삼족도 주멸됩니다. 자, 여기서 오형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5가지 잔혹한 형벌이거든요. 춘추 전국시대 때부터 있었던 형벌인데 그 이후에도 폐지됐다가 부활됐다가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자, 이 오형이 굉장히 잔혹한데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 얼굴에 문신을 새기는 것, 그 다음에 코를 베는 것, 또 양쪽 허벅지를 도려내기, 채찍으로 때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을 베어 죽이는 형벌입니다. 한마디로 종해는 아주 끔살을 당한 것이죠. 원래 이 잔혹한 형벌이 6형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가 빠졌네요. 그중 한 가지는 도끼로 발 뒤꿈치를 잘라내는 건데 그것은 제외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고대의 형벌은 진짜 잔혹함이 어마무시했죠. 새 황제에 오른 탁발주는 역사에서는 문성제라고 부릅니다. 그는 우선 할아버지 태무제가 말살했던 불교를 회복시키는 일에 착수합니다.
각 주 군현에 불교 사원 한 개씩 건립하게 하고 백성들 중에 승려가 되려는 사람도 허가를 해줍니다. 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원광석굴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문성재라고 하네요. 문성재가 등극할 때 고윤도 그 모의에 참여했었거든요. 근데 그 모의에 참여한 다른 신하들은 전부 상을 받았는데 뭐 때문인지 심사 과정에서 고윤만은 누락되어서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고윤은 죽을 때까지 이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 공을 세운 것을 자랑하지 않은 것이죠. 문성재는 이런 고윤을 깊이 총애하여 그와 국사를 논합니다. 그리고 문성재가 고윤을 더 총애했던 이유가 이때 대부분의 신하들이 황제한테 딴지 걸고 지적질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풍토가 많았거든요. 근데 고윤은 신하들 앞에서 황제를 지적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황제와 따로 만났을 때 충고를 합니다. 여기에 문성재가 감복했던 것이죠. 한편 남쪽 유송에서도 혼란이 일어납니다. 송문제가 아들인 태자 유소에게 시해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북조와 남조 양측 다 황제가 비명 횡사한 셈입니다. 진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난세죠. 북이 문성재의 황후는 풍씨인데 이 사람이 훗날 풍태후가 되는 그 유명한 여인입니다. 풍태후는 풍랑의 딸인데 풍랑이 누구냐면 고구려로 망명했던 북연의 왕 풍홍의 일족입니다. 즉 그녀는 멸망한 북연의 황족이 됩니다. 하지만 아들이 없었고 문성재의 아들은 첩인 이규인이 낳습니다. 이규인의 아들이 태자가 되자 북위의 전통에 따라 이규인에게는 죽음이 내려집니다. 문성재가 행한 일 중에 또 한 가지는 최후가 주살당할 때 사관도 폐지되었었는데 이를 다시 설치한 것입니다. 비록 국서 사건이 있었지만 국가에 사관이 없으면 안 되겠죠. 또 그는 태무제의 거듭된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를 쉬게 한 공로가 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문성재는 문화적인 면에서 두드러진 업적이 있네요. 불교의 재건, 원광석굴 건립, 사관 재설치 등 아마 그래서 시호가 문성인 것 같습니다. 문성재는 제위 13년 25세의 이른 나이에 죽고 그 아들 헌문제 탁발홍이 즉위합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12세였는데 거기 대장군 을혼이 어린 형제를 대신하여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을혼은 하는 일이 전부 법을 어기는 것이었는데 이에 신하 육녀가 자주 그와 다툽니다. 화가 난 을혼이 육녀를 죽여버리거든요. 감히 자기에게 꼬장꼬장하게 맞서니까 죽음을 선사한 것입니다. 결국 을혼은 승상이 되고 조정의 모든 일을 혼자 결정합니다. 하지만 달도 차면 기운다고 했던가요? 이런 을혼에게 정적이 많은 것은 당연하겠죠. 시중 탁발비가 황제에게 을혼이 모반을 일으킨다고 보고를 합니다. 여기서 진짜 을혼이 반란을 일으켰는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보고가 올라왔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명분으로 풍태호는 어린 황제를 대신하여 을혼을 체포하고 죽여버립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을혼을 명령 한마디로 죽인다는 것만 보더라도 풍태후의 배짱이 두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때 남쪽은 내분으로 크게 어지러워집니다. 유송의 악의 화신이었던 막장 황제 전폐제가 암살당하자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명의 황제가 나타납니다. 그 두 사람은 전폐제의 동생 유자훈과 전폐제의 삼촌인 유욱입니다. 여기서 유욱이 승리하는데 이 사람이 명제입니다. 이때 유자훈의 편에 섰던 서주자사 설안도가 명제에게 용서를 구하지만 명제는 설안도에게 위험을 보이고자 5만 군사를 파견하여 설안도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한마디로 설안도가 좀 까불었으니까 대군을 보내서 황제로서의 위험을 보여서 자식 까불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나가려고 했던 거겠죠. 그러자 신하들이 말리거든요. 설안도는 당시 서주자사로서 팽성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겁을 주면 그가 북위에 붙게 될 것이라고요. 팽성이 바로 북위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기 때문이죠. 명제는 신하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군사를 보내 위험을 과시하려고 하자 설안도는 북위에게 팽성을 내주고 항복을 해버립니다. 이때 팽성을 접수하러 온 북위 장수는 우런이었는데 우런이 설안도에게 예의를 차리지 않자 설안도는 다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근데 우런이 이것을 눈치채자 설안도는 자기 사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무사히 위기를 넘기게 되죠. 설안도가 엄청난 맹장이지만 소도성이 평가한 것처럼 참 교활한 면이 있습니다. 사위만 불쌍할 뿐이죠. 아무튼 설안도가 북위에게 항복함으로써 두 나라가 다시 싸움이 붙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렁과 설안도가 맹활약하여 유송의 군대가 크게 깨집니다. 싸움에 진 유송은 하남의 여러 주를 잃어버리고 해수 서쪽에 있는 연암군, 신채군, 양군 등 여러 군들을 일시에 잃게 됩니다. 심대한 타격을 입은 겁니다. 북위와 유송의 싸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